안녕하세요. 이렇다 220회 저는 냉수입니다. 오늘은 슈퍼바이저님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가요? 금방 다시 또 나오게 돼서 놀랐습니다. 저번에 제가. 안찬수 선생님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네. 2주 전에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매주 하는 저는 어떻겠습니까? 이건 무슨 납세 통지서처럼 계속 날라옵니다. 그러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 1년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 그거는 그러게요. 그 1과 3 하시면 되는데. 아, 5년이 흘렀어. 5년이. 이게. 220회니까. 네네네. 근데 이게 참 잊고 살다가 4, 5주 만에 한 번씩 이렇게 통지서가 오면은 아이고 좀 그렇죠. 네. 너무 즐겁죠? 즐겁다는 얘기죠. 청취자분들 다 들으시는데 맞아요. 굉장히 즐겁다고 하시네요. 맞아요. 네. 오랜만에 만나는 네, 찬이쌤도 언제나 함께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눌 예정인가요? 네, 오늘은 뭐 기본소득 재원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싶고요. 특히 뭐 재원이라 그러면은 재정 절감을 해서 마련할 수도 있고 또 뭐 몇 년 전부터 많이 나오는 얘기들 뭐 소득공제라든지 조세 감면 제도를 갖다 정비해서 그걸 기본소득 재원으로 돌린다 이런 제안들도 있었고요. 또 오늘 제가 좀 중점적으로 파고 싶은 거는 증세죠. 네. 증세인데 증세를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제가 다루고 싶은 주제는 공유부 과세에 기초한 기본소득 재원인데요. 네. 일단 저희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는 기본소득을 공유부의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 정기적 현금 배당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네. 그래서 공유부라는 그 기본소득 원천을 갖다 드러내는 방식으로 기본소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당연히 그 원천, 기본소득의 원천인 거고, 그러니 공유부 재원인데 뭐 어떤 공유부 재원들이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을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다에서도 자주 다뤘던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오늘의 특별한 점은 뭘까요? 이게 제가 몇 번 했는데 따로따로 뭐 토지보유세 따로, 토지보유세 토지배당 따로, 탄소세 탄소배당 맞아요. 따로 이렇게 따로 떼서 했어요. 빅데이터세 빅데이터 배당 따로 떼서 하고 뭐 빅데이터세 빅데이터 배당 얘기할 때는 그 디지털 플랫폼 공유지분권도 띄어서 얘기하고 즉 주제별로 따로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공유부 과세 중심으로 좀 종합적으로 얘기하고요. 네. 또 개괄적으로 뭐 쉽게 얘기하면 핵심 체크식으로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옛날도 이거 어떤 입시 같은 거 보면 마지막 핵심 체크 딱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걸 일단 핵심 체크. 아 좋다. 예. 좋네요. 좋습니다. 종합적으로 네네.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 재원은 조세로 충당한다고 이제 가정을 합시다. 물론 조세 이외에도 뭐 국공유 자산의 수익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재원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국가가 투자해서 기업의 지분을 획득하고 그 지분 수익을 갖다 배당하는 방식도 있겠죠. 그러나 일단 그런 것을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가정을 하고 기본적인 재정은 조세에서 나온다라고 일단 가정을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조세를 걷어들이느냐. 특정 재원을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목적세로 걷고 그리고 세수는 전액을 기본소득 특별회계로 계리해서 전액을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보통 그렇게 가정하죠. 네. 예컨대 기본소득 특별회계 수입 항목에 그런데 한번 이건 좀 반사실적 가정인데요. 네네. 담배 소비세 세수 전액을 넣는다는 가정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담배 소비세는 이미 있죠. 네네. 있는데 이걸 기본소득 특별회계 수입을 넣는다. 사고 실험이군요. 네, 사고 실험이죠. 음. 그러면 이제 담배 소비세 세수는 법을 그렇게 바꿨으니까 기본소득으로 지출이 되겠죠. 그렇겠죠. 예. 근데 이 누군가 이게 자세히 알고 보면요 반론을 제기할 겁니다. 아니 담배 소비세 걷은 거는 왜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냐? 네. 아니 그거 차라리 국민건강진흥에 사용하는 것이 과세 취지에 맞지 않냐? 원래 담배 소비세 걷을 때도 이게 국민건강진흥을 위해서 걷는다. 그렇죠. 그 박근혜 정부 때 얘기죠. 네. 기본소득 늘리려면 담배 많이 피워야겠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겠네요. 그리고 예. 뭐 남들이 담배 태운 걸 가지고 세금 걷어가지고 그래. 뭐 비흡연자들한테 그러니까. 나눠주는 그 흡연자는 뭐냐? 우리 세금 엄청 내는데 그걸 왜 비흡연자랑 똑같이 나누냐? 남의 건강을 갉아먹어서 기본소득을 쓰냐? 뭐 별 가지 별 있겠네요. 얘기가 다 별 얘기 다 있을 수 오겠네요.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네요.
뭐 들어보면 국민건강진흥에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죠? 네. 근데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세목을 형식적으로 목적세로 이제 묶어두고 기본소득 특별하게 수입 항목에 넣는다고 해서요. 그 재원이 기본소득의 정당 재원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건 아주 그냥 네네. 형식적인 문제고. 네.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이전 방식 그리고 이전 방식이라는 거 무조건적 이전을 하고 개별적으로 나눠주고 가구 단위가 아니라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즉 모든 사람한테 준다 이런 건데요. 이 이전 방식 문제하고 뭐 어떤 재원이 정당한 재원인가 이 문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이 목적세로 걷고 특별회계로 계리해서 해서 전액 나눠준다. 가 단순히 그냥 목적세니까 특별하게로 계리하는 거다라는 식의 이 뭐 법률 용어로 얘기하자면 어떤 결령 관계라 그러는데 이 결령 관계가 연관 관계죠. 쉬운 말로 합시다. 그 연관 관계가 형식적인 게 아니라 매우 강한 내용적인 연관 관계를 네. 가져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목적세로 걷고 회계 방식을 이렇게 했다 이런 방식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재원 자체의 성격상 야 이건 기본소득으로밖에 쓸 수 없어. 그렇죠. 뭐 이런 반드시 기본소득으로 써야 돼. 이런 어떤 필연성이 일단 내용적으로 딱 이게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러면 제가 그 질문에 답을 좀 내려볼까요? 네. 정치자이자 사회자로서. 먼저 답을 딱 해버리면 네. 뒤에 부분이 좀 썰렁해질 수도 두 있겠지만 갈씩. 네, 네. 두 가지로 하는 걸로 하죠. 맞아요. 기본소득의 재원은 슈퍼바이저님께서 얘기하셨고 한국기본소득 네트워크의 그런 정의에 있듯이 공유부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이제 다들 전문가들이 되셔가지고. 다 슈퍼바이저님 덕분입니다. 네. 예. 네, 오늘 어차피 핵심 체크잖아요. 음흠. 그러니까 뭐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네. 일단 기본소득 5대 원칙에 대한 얘기부터 좀 풀어볼까요? 일단 기본소득 정의 이건 이 지구 네트워크가 2016년 서울대에서 그렇죠. 제시한 정의인데요. 기본소득이란 자산심사나 노동에 대한 요구 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정기적인 현금 이전. 여기 5가지 그 특징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그리고 정기성. 마지막에 이제 현금 이전. 5가지 특징이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 개념을 구성하는 지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지표 중에 하나나 2개가 이제 빠지게 되면은 그건 유사 기본소득인 거죠. 기본소득과 좀 유사한 제도인 그렇죠, 그렇죠. 겁니다. 즉 이 5지표는 이게 국가에서 나눠주는 어떤 현금 이전 소득이 있는데 그게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냐 없냐를 판별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정의에서요, 그 기본소득이 다른 종류의 공적 이전 소득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 유형적 차이는 드러나고 있지만 그렇죠. 기본소득의 재원의 성격은 도대체 뭐냐? 이건 뭘 나눠주는 거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의 안에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보통 3대 지표라 그러죠. 3가지 특징.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입니다. 근데 이 지표가 바로 다른 종류의 공적 이전 소득과 기본소득을 준별하게 해주는 핵심 지표인데 뭐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기초생활보장 같은 그런 선별적인 현금 이전 소득들이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성이 일단 어긋나고 그렇죠. 그리고 특별한 어떤 특수한 사람들만 받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시키는 특수한 사람들만 받기 때문에 보편성에도 어긋나고 그리고 가구 단위로 이제 작동하고 뭐 부양자 기준 뭐 등등 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실에 존재하는 공적 이전 소득과 기본소득을 이게 준별해 주는데 제일 중요한 3대 지표는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입니다. 근데 이 3가지 특징이 사실은 재원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냉수님이 재원의 성격상 공유부에서 오는 네. 것이다. 이렇게 이미 2가지식으로 깔아주셨으니까 공유부는 또 우리 슈퍼바이저님이 책에서 잘 정해놓은 네.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개별 경제 주체의 노력으로 배타적으로 귀속시킬 수 없는 부다. 그래서 모두의 몫을 말하는 것이므로 모두의 것이고 특정 경제 주체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을 못하니까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평등하게 나눠줄 수밖에 없다. 네. 이 결론이 당연히 유도된다. 이런 이제 아주 정말 명징한 이런 맞아요. 정의를 내려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공유부 좀 어렵게 들리는데 뭐 우리 말로 하면 모두의 몫이죠. 그러니까 모두의 몫을 일자리 여부 또는 자산 수준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렇게 선별을 하고
또는 뭐 차등 분배하는 게 이게 타당한가요? 옳지 않죠. 네, 좀 부정하다는 네. 느낌이 드세요. 모두의 네. 몫이면 모두에게 다 똑같이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두의 몫이란 특정 주체의 성과를 기속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별적인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평등하게 분배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원이 공유부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분명해집니다. 기본소득이란 사실은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정당하게 되돌려주는 이전 방식인 거죠. 네. 그러니까 재원 그리고 기본소득이라는 특유한 이전 방식이 정당성 문제와 맞물려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슈퍼바이저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좀 머리가 탁 깨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보통 기본소득 비판하는 사람들이 왜 부자한테 주지? 뭐 가난한 사람한테 더 줘야지 이런 반론들이 많잖아요. 인도주의적인 그런 네. 발언을 하시죠. 네. 근데 또 그런 반론에 대해서도 상식적인 답변이 많긴 해요. 예컨대 부자를 선별하려면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 혹은 뭐 가난한 사람만 선별해서 주면 그 사람에 대한 낙인 효과와 뭐 수치심을 준다 등등의 그런 상식적인 반론이 많긴 하지만 뭔가 심층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느낌은 들지 않았었거든요.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개운하지가 않죠. 네. 네. 그런데 공유분은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원래 당연히 모두에게 주는 거야. 그거 너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약간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슈퍼바이저님 책 제목이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아니겠습니까? 네. 많이 팔렸나요? 네, 많이 팔렸죠. 예. 여전히 팔리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론서 치고는 굉장히 많이 팔렸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솔직히 요새 이론서가 몇백 건 팔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건 이제 1000대로 넘어갔으니까. 네. 공유부가 기본소득의 재원이므로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것도 실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주는 것도 선의의 차등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원리에 어긋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오직 기본소득으로만 분배할 때만 무조건적 개별적 모두에게 분배할 때만 비로소 just distribution 정당한 분배다. 이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두 분이 뭐 앞에서 너무 정리를 잘해 주셔가지고 뒤에 얘기에 이어지는 그 징검다리들을 다 놓아주신 것 같네요. 꽃길만 걸으시면 됩니다. 진짜. 네. 어쨌건 다시 정리를 하자면 기본소득은 이건 현금 소득에 대한 분배 방식이에요. 근데 재원의 성격에 의해서 사실은 이 특유한 분배 방식이 이미 미리 결정돼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그리고 또한 분배 정의를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 왜냐하면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되돌려준 다음에야 비로소 개별적인 시민들의 소득 분배가 성과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를 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되돌려준 다음에 이 모두의 몫은 사실은 기업, 자본, 부자 이런 이제 경제 주체들이 이제 독점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걸 다 돌려준 다음에야 비로소 뭐 자본소득 분배율, 노동소득 분배율 또는 이 노동자 평균 임금과 농민의 차이, 뭐 노동자 평균 임금과 뭐 영세 자영업자 평균 소득의 차이 뭐 이런 문제들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림자 노동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따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공유부에 의거한 분배 이것을 선분배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개별 노력에 대한 시장 내에서의 소득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공유부 얘기를 일단 한번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네, 같아서. 항상 처음 듣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네. 저희는 다시 합니다. 네. 공유부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자연적 공유부, 인공적 공유부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고 자연적 공유부의 원형은 토지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토마스 페인이 처음 이렇게 정말 영웅적으로 1795년에 설명한 적이 있죠. 토지를 개간한 사람은 토지 가치를 증대시켰지만 토지 자체를 창조한 건 아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땅을 창조하지 않았고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이것은 건물의 가치보다는 토지의 위치, 사회 경제적 입지 조건이니까 결국 외부 효과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토지 말고 또 많이 있죠. 자연적 공유부는 천연자원, 생태환경. 천연자원 그러면 제가 어디서 그 김찬희 TV에도 썼는데 천연자원을 채굴 한 사람의 노력은 무시하냐? 무시 안 해요. 무시건 당연히 있고. 근데 채굴한 사람이 그 원래 석유를 자기가 다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건 과하다. 그렇죠. 네, 거기에 공통부 요소가 있고 그 사람의 노력의 요소가 있다.
즉 천연자원의 가치를 증대시켰다 하더라도 천연자원 그 자체를 창조한 것은 아니다. 그럼 천연자원 그 자체는 자연적 공유부가 되겠죠. 네. 또 마지막으로 생태환경은 또 세대 간 평등이라는 문제도 있죠.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인류 모두의 삶의 기초이며 현 세대 인류는 무분별한 개발을 해버리면 미래 세대의 공통부를 뺏어먹는 네. 갈취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 거고. 정리하자면 토지, 천연자원, 생태환경은 모두의 것이고 법률적 소유권이 지금 누가 있건 간에 이로부터 나온 수익의 상당 부분은 자연적 공유부이므로 그렇죠? 따라서 노동과 자본을 거기에 투하했다고 해서 모든 거기서 나온 부를 다 먹을 수는 없다. 네. 즉 독점적 전유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자연적 공유부는 모든 사람에게 그 일정 몫이 각자에게 조건 없이 분배돼야 된다. 이런 논리가 네. 나오겠습니다. 자연적 공유부를 토지, 천연자원, 생태 환경으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럼 자연적 공유부가 있다면 인공적 공유부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정리를 좀 해주시면 오늘 좋을 것 이제 같아요. 핵심 체크 부리기 너무 납니다, 진짜. 네, 자연적 공유부라는 건 이제 인류 모두의 원천적 공유인 삶의 자연적 기초에 의존하는 거죠. 네. 그럼 인공적 공유부는 뭐냐? 사회적 협력으로 발생한 것이다. 사회적 우리의 협력, 코어퍼레이션. 그러니까 협력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따각따각 따질 수가 없는 거죠. 네. 우리가 함께 만든 거니까 특정인 성과로 귀속시킬 수가 없다. 네가 32.15% 했어. 네가 5.2% 했어.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유명한 그 사이먼, 노벨 경제학상 탔죠. 2000년에 말했듯이 이 사람이 좀 과하게 말했죠. 엄청 세게 말했죠. 모든 소득의 90%는 과거 세대에 의해서 축적된 지식의 외부 효과다. 심지어 소득세를 90%까지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이러한 외부 효과는 결국 개별적인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다시 할당되는 것이 분배 정의다. 이런 네. 논리적 기결이 사이먼의 주장, 허버트 사이먼이죠. 그로부터 나오기도 했고, 이런 이제 전승된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전승된 지식은 인류 공통의 유산인데, 또 이런 현재의 모든 지식 생산을 위해서 이와 같은 공통의 지적 유산에 의존한다는 거, 이걸 잘 인식해야 될 것 같고요. 물려받은 지식뿐만 아니라 현재의 지식의 생산도 지식 공동체에 빚지고 있죠. 새로운 네. 지식도 계속 생기고 있는데 자기 혼자 다 만드는 게 아니죠, 절대. 이 점에서 지식은 사회적 협력이 빚지고 있는 협동적 공유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실제로 뭐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사고를 발전시킬 때 다른 사람 책을 읽고 또 토론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자기 머리에서 다 떨어진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죠. 그쵸. 예, 그런 의미에서 지식 자체가 본질적으로 협동적 공유부다. 음. 즉 지식은 개인의 창의력을 필요로 하지만 공통의 지식을 전제하는 지식 공동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네. 요점이 인공적 공유부인 지식에 대한 인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앞서서 많은 화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아이작 뉴턴이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탄 난장이로 자신을 비유했었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거대한 지식 공유부가 인류 공통의 유산으로 쌓여왔다는 것을 잘 표현하는 그런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또 현대에는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더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인공적 공유부의 이 원형은 사실은 이제 공통 지식 또는 뭐 협력적 지식 생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오늘날 가장 중요한 인공적 공유부는 어느새 빅데이터, 데이터가 됐어요. 데이터 기반 가치 창출 그리고 인공지능 혁명으로 기업의 자산 중에서 빅데이터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죠. 심지어는 데이터 자산을 갖다가 활용하기 위해서 기업의 인수합병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인간 활동 전 영역에 대한 디지털 기록물이 바로 데이터입니다. 근데 과거의 기록물만이 아니라 사실은 현재 시점에서의 기록물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꾸준히 기록되고 있다. 그 매 순간 갱신되고 새로 만들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생성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어쨌건 플랫폼 기업들이 데이터를 수집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빅데이터를 만들고 또 이 알고리즘이 이제 빅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빅데이터에 의존해서 이제 플랫폼 알고리즘이 좀 업그레이드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이제 되풀이 됩니다. 플랫폼 기업의 초과 이윤이 나오는데 이 과정 전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초과 이윤이 나오는 건데 이윤의 원천은 어딘가 라는 문제를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이 과정 전체에서 인공지능이 수행하는 어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이 이윤 원천에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디지털 기업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게 이제 플랫폼인데요. 그렇죠.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이 디지털 기업이죠. 그런데 디지털 기업이 데이터를 정작 소유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고 플랫폼 데이터는 아까 제가 디지털 기록물이라고 했잖아요. 네. 데이터가 어디에 기록이 돼 있죠? 플랫폼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데이터 그 자체에 대한 소유권은 없다 하더라도 플랫폼에 대한 소유권이 있으면 실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이 데이터를 활용하고 빅데이터를 만들고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이윤을 만들죠. 이런 이윤 창출 메커니즘은 사실은 플랫폼 외부의 디지털 활동이 꾸준히 쌓여가고 또 꾸준히 이 갱신돼 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디지털 활동이 데이터 형태로 공급되지 않는다 그러면 외부에서 플랫폼 안으로 네. 유지될 수가 없겠죠. 근데 또 한편으론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론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구글이 없었다면 빅데이터가 생겼겠냐, 아니면 페이스북이 없었으면 빅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반론들이요. 맞습니다. 플랫폼이 이라는 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네. 그리고 이 플랫폼 회사의 서버에 데이터는 기록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물질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기록물로서. 그러니까 그 말도 맞는데 하지만 좀 거꾸로 얘기해도 역시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디지털 활동이 없었다면 플랫폼은 어떤 데이터도 수집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어느 날 페이스북에서 전부 다 탈퇴해버리면은 페이스북의 이 데이터 기반 가치 창출의 그 고리는 끊어져 버리는 거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 빅데이터의 원천 소유자인 사회 구성원들이요 플랫폼 기업의 수익을 이 어느 정도 나눠가는 것은 정당한 게 되겠죠. 네. 그래서 뭐 거꾸로 얘기하면 플랫폼 기업이 지금처럼 발생한 수익 전체를 독차지하는 것은 전혀 정당한 일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일단 이 역시 하나의 개념적인 어떤 그 혁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사회 작용으로 빅데이터가 만들어진다. 그러니 어떤 누구의 소유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공동 소유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빅데이터는 알고리즘 없이는 안 돌아가고 만들어지지도 않고 또 거꾸로 알고리즘 입장에서 보면은 빅데이터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그러니 적어도 빅데이터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 일부는 일부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기본소득으로 배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공통 지식은 전승된 공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 빅데이터야말로 현재 시점에서 끊임없이 갱신되는 생성적인 공유다. 그리고 사실 이 오늘날의 자본주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이 빅데이터 공유부의 분배 문제는 가장 첨예한 네. 분배 정의, 분배 투쟁의 쟁점이 되어버렸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 또 기억하면 좋을 그런 표현들이 멋진 표현이 나왔는데 인류의 공통 지식은 전승된 공유부 그리고 빅데이터는 생성적 공유부다. 이거 이렇게. 적어놓고 외워야 돼. 네. 핵심 체크를 원래 적어놓고 뭐라고요? 인류의 공통 지식은 뭐? 네, 전승된 공유부이고 아하, 빅데이터는? 네, 생성된 공유부라고 생성적 공유부. 네. 좋습니다. 예. 표현해 주셨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외우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공유부를 다시 정리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제인 공유부 과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모두의 것인 공유부에서 모두의 몫을 챙겨오는 것이라고 공유부 과세를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인공적 공유부, 자연적 공유부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얘기한 것에 기초해 볼 때 사실 어떻게 보면 공유부 아닌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전승된 지식 지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노동, 노력, 자본 다 들어가 있는데 그 기초에는 다 공유부가 떡하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마치 바위 암색처럼 딱 이렇게. 그래서 어떤 세금을 사실 부과한 간에 다 공유부 과세의 그런 측면이 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어떻게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넓은 의미의 광의의 공유부 과세다. 네, 공유부가 안 들어있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모든 소득이 지식의 외부 효과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회적 작용에 의해서 창출되고 모든 소득에는 공유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모든 소득세도 공유부 과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은가 싶고요. 그래서 소득의 원천을 불문하고 이게 무슨 자본에서 나와 이거 뭐
배당에서 나왔건 이자에서 나왔건 임대에서 나왔건 노동소득이건 상관없이 소득의 원천을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개인 소득에 대해서 부과한 세금은 공유부 과세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좀 광의의 어떤 개념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경우에 재원은 공유부기 때문에 당연히 세수 전액은 무조건적으로 보편적으로 개별적으로 배정된다라는 네. 결론이 역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모든 소득에 공유부가 들어있죠. 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소득세는 사실은 공유부에 과세하는 거다 아니냐. 이미 하고 있는데 뭔 소리라고 그러냐 너. 새로 뭘 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렇게 항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소득세를 걷어서 n분의 1로 나눠줍니까? 기본소득으로? 그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만약에 근데 왜 안 나눠주는 건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소득과세는 모든 소득이 공유부적 성격이 내포해 있기 때문에 과세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렇죠. 국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국가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죠.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이, 적게 버는 사람 적게 응분 과세를 한 거죠. 20세기 조세국가 원리네요. 20세기 조세국가의 원리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재정조세라 그러는데 국가 재정을 충용하기 위한 조세죠. 그렇죠. 네. 그 재정조세의 그 개념에는 공유부 과세라는 개념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둔 거를 기본소득으로 줄 이유는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기본소득이 좀 효과적일 것 같아. 그래갖고 어떤 정부가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매번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구속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구별하고 싶은 것은 공공, 퍼블릭이라는 개념하고요. 이 소위 공유, 카만이라는 개념인데 카만은 모든 사람에게로 할당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퍼블릭은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재정 당국의 재량권에 따라서 처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어떻게 쓰는 게 공적 이익에 합당한가요? 기재부가 판단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카마는 그런 게 아니죠. 네. 이게 모두의 몫이니까 모두의 기본소득으로 나눠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보면 공유부란 모든 소득에 내포되어 있는데 일부는 개별적인 경제주체, 뭐 기업이나 사적 개인이나 일부는 그들이 독식하고 그리고 국가는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조금 걷어서 그것을 n분의 1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 재정조세로 활용하고 있죠. 네. 물론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조세가 필요합니다. 국가 비용은 조세로 충당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공유부적 성격의 과세를 따로 만들자라는 거예요. 따로 만들어서 그것은 공공 그 퍼블릭을 위한 과세가 아니라 카만을 위한 과세이기 때문에 그것은 n분의 1로 기본소득으로 나눠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사실 소득세는 어느 나라 다 걷고 있죠. 그렇죠. 최근에 이제 이 미국 학자들 사이즈나 쭈크만이 따로 국민소득세라는 걸 따로 걷자. 기존의 소득세 말고 계산 가능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거기서 뭐 7%인가 6%인가 정도 이제 따로 걷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정했나요? 네, 한 1년 전인가 2년 전 정도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코로나 때 1년 전이네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나온 얘기인데 그 내셔널 인컴 탁스라는 이제 개념인데 7%일 겁니다. 아마 세율이. 근데 이분들은 이제 그렇게 거둔 거를 기본소득으로 쓰자 이렇게 딱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근로소득 과세 또는 자본소득 과세와 별도로 뭐 새로운 어떤 과세 개정을 하나 만들자라는 것에는 공유부 과세적 성격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개인의 모든 소득에는 다 공유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 이런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넓은 의미의 공유부 과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그 다음에는 좁은 의미의 공유부 과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개별적인 공유부 세목을 신설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당연히 공유부 세목이니까 세수는 기본소득 지출돼야 될 거고요. 예를 들자면 토지보유세를 걷어서 기본소득 재원을 한다. 네. 뭐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 이런 말로 많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죠. 또는 탄소세를 걷어서 이 탄소 배당 재원으로 한다. 기본소득형 탄소세 또는 빅데이터세를 걷어서 기본소득 재원으로 한다. 네. 뭐 이런 걸 대표적인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개별적인 기본소득과 세목에 대해서 이전에도 많이 다루긴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토지보유세와 탄소세는 또 빅데이터세와는 다른 특징이 있다고 네. 알고 있는데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이 같습니다. 개별 세목할 때는 이게 이제 핵심 체크의 핵심이죠. 두 개와 한 개가 다르다. 네, 어떤 네. 다른 특징이 네. 있는지.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 기본소득형 탄소세는 이 부정적 외부성에 대한 교정과세죠. 네.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토지 투기에 대한 교정, 그다음에 탄소 배출에 대한 교정, 맞아요. 나쁜 짓을 한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에서 그 말이죠. 근데 빅데이터 사용한 게 나쁜 짓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오히려 좋은 거 그 아니에요. 빅데이터가 잘 활용되고 공공을 위해서 활용되고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하고 또 그로 인한 수익도 모두의 것으로 귀환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거는. 사회가 발전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형 빅데이터는 그 정반대로 뭔가 그런 걸 규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디지털 전환에서 발생하는 긍정적 외부성이거나 긍정적 요거를 외부성.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골고루 분배함으로써 지식 기반 경제도 만들고 데이터 기반의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가속주의란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가속적인 자동화 경제의 지속 가능성 이거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기본소득형 빅데이터스니까 이게 완전히 좀 전혀 성격이 좀 다른 면이 있고요. 네. 하지만 뭐 어쨌건 간에 뭐 두 개 다, 세 개가 다 이제 이런 좁은 의미에서의 개별적 공유부 세목이고 간단히 말하면 이제 토지보유세, 탄소세는 자꾸 커지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줄어들수록 사실 좋은 건데 줄어들라고 이걸 자꾸 이제 과세를 하는 거고. 기본소득을 재원을 늘리겠다고 토지보유세를 늘리면 안 되죠. 예, 기본소득을 늘리겠다고 토지 투기를 많이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예. 빅데이터스는 오히려 늘면 늘수록 사회가 발전하고 있는 징후라고 볼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개별 세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소세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그렇죠. 탄소세는 이산화탄소 이 상당량으로 이제 온실가스 배출 12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이제 환산을 해요. 네.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다가 톤당 얼마 이렇게 매기는 겁니다. 이제 과세 정당성이 어디 있는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탄소 배출량을 축소하는 거예요. 즉 탄소 중립 달성, 기후위기 극복 이게 과세 정당성이에요. 그러니까 탄소세를 통해 회복하려고 하는 상태가 뭔가 지속 가능한 생태 환경의 향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탄소세를 잘못 오해하면요, 이거는 철강 기업만 탄소 배출해갖고 오염권을 독점해 모든 시민이 오염권을 갖다 나눠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평등한 오염권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건 탄소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네, 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속 가능한 생태 환경의 향유를 위해서 탄소세를 도입하는 거고 그것은 탄소세 수가 줄어드는 상태가 바람직한 상태인 거죠. 탄소세 세수가 줄어든다는 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든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탄소 중립에 도달하는 거고 그거는 기후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네. 근데 왜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지출하지? 라는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니 그 세수가 자연적 공유부 개념에 딱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이 기능적인 측면인데요. 탄소세의 정치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이 탄력적인 세율 운영을 통해서 배출량 통제 기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은 탄소세는 다 소비세거든요. 이거 거두면 전부 최종 물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소득층은 그러면은 사실은 이 구매력을 잃게 되죠. 뭐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구매력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도 이거 골치 아픈 얘기예요. 이제 수출하는 경우라면 또 문제가 다른데 그 다 수출하는 그 나라도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으면 그거 어떡합니까? 탄소 국경세 내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골치 아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탄소세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이렇게 골고루 나눠준다. 구매력의 하락, 소비력의 하락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면은 어떤 가능성이 있냐. 이 국가당국 입장에서는 아니 탄소세를 했는데 배출량이 줄지는 않았어요. 그래? 더 세게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탄소세 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네. 해봤는데 야 많이 줄었더라. 그럼 좀 내릴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탄소세는 사실은 모든 기업이 그전과 똑같이 탄소를 갖다가 빡빡 쓰겠다라고 생각하면은
탄소 중립에 하등의 긍정적 그렇죠.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어떤 기업은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경쟁이기 때문에 아 그래? 나는 탄소세를 안 내야 되겠어. 그러면 나는 탈탄소 경영을 해볼까? 이렇게 해서 그렇죠. 혁신하는 기업이 하나 나오죠. 그럼 그 기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은 탄소세율이 적용된 상태에서 그 기업은 탄소세를 한 푼도 안 내잖아요. 그럼 그 기업의 탄소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탄소 경쟁력 어마어마하게 세지죠. 네. 그러니까 그 기업의 최종 제품의 제품 가격이 매우 낮겠죠. 네. 그럼 많이 팔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은 품질인데 싸다. 그럼 많이 팔리죠. 그렇게 해서 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이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되게 강제하는 그런 어떤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왜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그거는 이 제도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올리고 그리고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즉 탄소세의 교정적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탄소 배당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거 역시 생태적 공유부 배당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이유는 탄소 배당으로 돈을 얼마 받기 때문이 아니에요. 탄소 배당은 탄소세를 유지하고요. 탄소세는 탄소 배출량이 적은 생태 환경에 대한 향유를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공기, 그리고 이 재앙이 없는 미래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장해 줍니다. 네. 그러니까 생태 환경적인 향유권과 플러스 탄소 배출에 대해서는 탄소 배당, 현금 소득이죠.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받는 건데 하나는 분명히 생태적 공유부라고 배당이라고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이 교정 과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이 기술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걸 이제 이중 배당 가설이라고 그러는데요. 탄소세를 통해서 받는 것은 탄소 배당뿐만 아니라 깨끗한 생태 공유부를 현물로 우리가 배당받게 되는 거다. 이중 배당 가설이라고 그러는데 북치고 장구치고 한다 이거죠. 그렇죠. 네. 이 현물 좋고 매부 좋고. 네. 현물 배당 측면이 이 생태적 공유 배당인 겁니다. 네, 탄소세와 기본소득 연동된 것의 두 가지 기능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작년에 하셨던 기본소득 경기도 기본소득 공론화 때 슈퍼바이저님이 이것에 대해서 강연도 하시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고 네. 득표를 올렸다는 맞아요. 말씀을 그때 여러 번 하셨죠. 가장 많은 참가자들이 지지했던 84%까지 지지했네요, 맨 끝에. 네. 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그런 세목과 기본소득이라고 들었는데 다음으로는 토지 보유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역시 좀 핵심 체크식으로 할까요? 네네. 토지 보유세 왜 걷냐? 당연히 토지가 자연적 공유부기 때문에 걷는 거죠. 그럼 좀 익숙한 말로 하면 토지 공개 정도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더 설명을 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동산이라는 것은 건물과 토지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아주 20년 된 건물이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 지하철이 뚫혀가지고 그 부동산 가격이 엄청 뛰었어요. 뭐가 뛴 걸까요? 건물 가격이 뛰었을까요? 네. 아니죠. 건물은 20년 동안 계속 감가상각됩니다. 그래서 건물 가치는 횟수가 지날 때마다 줄어드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뭐 다시 그 투자해가지고 인테리어 고치고 뭐 그렇게 해도 계속 감가상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뛴 거는 토지 가치입니다. 토지 가치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위치, 입지 조건에 따라서 이게 토지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의 토지 가격이 비싼 거예요. 건물 가격이 비싼 게 아니라 네. 아무리 허름한 아파트라도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렇죠. 이 가격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토지 가치는 사회가 창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 토지 보유세에 대한 과세 정당성이 이로부터 나올 수 있다. 효과를 따져보면은 일단 토지 보유세를 거두면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 안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뭐 좀 쉽게 얘기하자 그러면은 한국의 토지 보유자 전체가 내는 이자 비용하고 토지 보유세의 세수는 같은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토지 보유세 세수로 30조 원을 걷었다. 그러면 한국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매년 30조의
이자를 내고 있는 것과 네.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원금만큼 한국의 총토지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다른 조건이 똑같다면. 물론 다른 조건이 항상 똑같지는 않겠죠. 그렇죠. 예, 그러나 조건이 똑같다 그럴 때 분명히 그 정도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토지 불로소득이 축소될 수 있고 사실은 예상 수요를 차단하는 기능은 보유세밖에 없다는 거죠. 네.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발생한 투지 소득을 갖다가 일부 환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투기 소득 예상 투기 소득 자체를 차단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토지 보유세가 훨씬 더 우월하고 양도소득세는 사실 보조적으로 쓸 수 있는 세제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경제 전체가 어떻게 바뀌는가가 중요한데요. 네. 그냥 단순히 세금으로 뭐 기본소득 재원을 만든다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토지 보유세는 교정과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경제가 어떻게 바뀌냐. 지대 수치를만 추구하는 나쁜 경제에서 건전한 경제로 바뀌겠죠. 좀 더 기술 발전에 더 많은 그렇죠. 투자를 하고. 예. 자, 근데 그렇게 거둔 걸 왜 배당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사실 토지에서 발생한 가치에 대해서 모든 사회 구성원은 일정한 몫을 요구할 개별적 권리가 있다. 이게 공유부 사상이고요. 네. 근데 효과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배당하는 효과. 이게 배당을 하기 때문에 토지 보유세의 정치적인 지지가 생기고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탄소세랑 똑같아요. 비슷한. 이 배당하지 않으면요. 막 가격이 올라. 그쵸. 나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아마 내 아파트 갑자기 원래 뭐 5억 하던 게 막 9억 이상 돼갖고 10억 몇억 뭐 이렇게 됐어. 그래서 또 종부세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사실 내가 아파트 가격이 올렸냐 뭐 이런 그리고 그렇다고 내가 이걸 또 팔고 서울 떠나서 다른 도시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 다 이제 토지 보유세를 도입을 해서 세금을 걷는데 그것을 n분의 1로 나눠준다. 라 그러면 수혜자들은 다 찬성할 거다라는 거예요. 뭐 계산 여러 가지라는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비례세 유형에서 대략 95.9% 세대가 순수혜자이다. 네. 누진세 역시 한 95%가 순수혜자로 나옵니다. 근데요, 한국에는 집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38.7%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금 한 푼도 안 내죠. 안 내죠. 근데 토지 배당은 받잖아요. 일종의 주거 복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월세 역할을 할 수 있죠. 네, 이게 주거 복지 역할. 한 달에 5만 원이건 한 달에 10만 원이건 혹은 5만 원보다 작은 액수건 이제 꼬박꼬박 어느 정도의 보조금, 주거 보조금이 들어오는 건데 토지 소유가 없는 사람들은 이중적인 이익을 얻습니다. 하나는 집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언젠가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매달 임대 보조료가 네, 나오는 맞습니다. 거기 때문에 38.7% 주로 청년층이 많을 텐데요. 38.7% 뭐 전세 산다든지 월세 산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건 뭐 확실히 이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기본소득형 토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태까지 탄소세와 토지세에 대해 알아봤다면 잠시 쉬었다가 빅데이터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시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